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천에 따라, 소득 원천에 따라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열거 안 된 건 뭐예요? 세금 안 걷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일부는 유형별 포괄주의다. 이 포괄주의라는 게 뭐죠? 그 특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게 포괄주의예요. 그런데 과세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포괄주의가 엄청 부담이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상속과 증여가 대표적으로 포괄,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상속 증여를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일부는 어떻게 하느냐, 금융소득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이자, 배당, 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 종류별로 포괄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자에 준한다, 그럼 이자소득. 배당과 준하는데 실제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 실제 배당과 받는 것과 같네? 그럼 뭐예요? 배당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네.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한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건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거예요. 그러면 외국한 거래법은 또 조금 틀려요. 거래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비슷한 듯 하면서 좀 틀려요. 6개월 이런 단들이 나오는데 세법에서는 이 183일이 또 나와요. 그래서 180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뭐다? 거주자라는 거죠. 이때 이 거주자는 국적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국적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 그래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연예인 활동하시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한국에 와서 취업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이 사람도 국적은 해외지만 뭐다?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법상 말이죠. 재미급표, 제1교포 등과 같은 분은 비거주자에 속하는 것이고요. 국외 근무 공무원은 몸은 미국에 있지만, 그렇죠. 미국의 한국 대사관에 근무해요. 몸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 땅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주자에 속한다. 자, 비거주자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 프로야구단에서 이렇게 뛰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니까 비거주자겠죠. 취업을 해서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런데 한국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라면 광고를 찍고 왔다. 그럴 때는 뭐예요? 그 소득,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국외가 아니라.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이 이제 2배사, 근형기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이자와 없네. 예, 이자, 배당. 이게 뭐죠? 이게 금융소득이죠. 이자와 배당, 그죠? 사업소득. 예전에는 뭐 부동산 임대소득을 따로 분류하던 적도 있었는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우발적인 것들, 기타 소득. 그럼 양도소득은 뭔가요? 자, 이런 것들은 종류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류과세랍니다. 분류과세. 자, 분류과세라는 대표적인 소득들이 뭐가 있죠?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퇴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살림소득까지 포함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하죠. 10년 동안 갖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생겼네. 30년 근무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의 소득과 합치면 안 되겠지. 살림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이런 소득들은 종류가 좀 틀리네.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하고는 좀 틀려. 분류해서 따로 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소득공제에 관한 거네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의 퇴직 및 양도소득도 연간소득 금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공제 대상이 되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죠. 100만 원이 넘으면 그 말입니다. 자, 경로 우대는 70세 이상이 해당하죠.
자, 장애인 아들은 어떻습니까? 공제를 우대를 해주긴 하는데 소득 금액이 제한이 없나요? 연령이 제한이 없죠. 연령. 아니 장애인이라고 돈 많이 못 벌라는 법이 있나요? 장애인도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어때요?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죠. 다만 연령 제한은 없는 거죠. 만 20세 이런 기준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틀렸네. 한부모 가족공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한부모. 자, 5번 세율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고 세율 문제. 자, 보시면 과세 표준의 최고 구간과 세율이 올바르게 연결된 건 무엇인가요? 자, 최고 구간이 자꾸 바뀌었어요. 최고 구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자꾸 높아졌네. 그래서 제 목표가 원래 기존에는 5억이었거든요. 5억에 42%. 42%. 그런데 이게 10억 초과가 새로 생겼어요. 제가 이제 목표가 최고 세율을 만든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자가 누구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애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애국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제가 한번 최고 세율을 맞아보려고 했는데, 최고 세율이 이제 10억이 초과되니까, 1년에 10억 넘게 벌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60 되기 전에 한번 도전해야 되겠죠. 한반도에 태어난 보람이니까. 그래서 10억 초과 45%. 아름답다. 여기다가 부가세 4.5가 더 지방소득세가 더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50%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억이 넘어가면서 버는 돈은 다 뭐다? 절반이 세금인 거죠. 아름다운 거죠. 자, 우리가 세율을 다 알 수가 없고요. 자, 이 최고 세율하고 1200만 원 미만은 1200만 원 이하는 뭐죠? 네, 6%. 그리고 최고 세율.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대요. 중간 세율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제가 세무사 그 국세청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세무사님을 이제 일 때문에 만났는데 본인도 세율을 모르시더라고. 정확히 잘 중간 세율은. 네. 근데 시험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네. 우리가 세무사도 아니고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금융상품에 대한 건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네요. 자, 무주택 세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여야 돼요. 근로자에 대한 우대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비용 저런 비용 이런 것들을 차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는 그런 비용을 차감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게 이런 공제들이에요. 보시면 무주택 세제주인데,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차예요. 그래서 차입을 했습니다. 대출 받았네요. 그리고 원리금을 내겠죠? 그러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 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로 주는데 몇 퍼센트? 40%. 이건 뭐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뭐 따로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라는 건 뭐죠? 그만큼 소득이 과표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액공제랑은 틀린 거죠.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소득공제는 뭐예요? 과표가 되는 소득에서 없던 것처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한 거고요. 세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겁니다. 7번 문제 보실게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인데 소득공제가 되는 건 무엇인가요? 자, 신용카드 사용했다고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딱 바로 이거 답을 찾아서 의료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마 이유가 있는가 봐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혹시 병원에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나? 특히 이제 그 미용에 관한 것들을 보시면 현금으로 하면 10만 원인데 카드로 하면 12만 원이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소득이 안 잡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료비는요. 의료비 공제도 되고 의료비로 쓴 카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도 되고 카드 사용 공제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 그렇죠. 무조건 카드 쓰셔야지.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상식으로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세금 한 푼이라도 줄여야지. 자, 그다음에 원천징수 세율이죠. 원천징수라는 건 뭐죠? 원천적으로 빼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빼가는 거죠. 위드홀딩이라고 그러죠.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야. 금융기관이 빼고 이자 주잖아요. 금융기관이 빼고 배당을 주고. 자,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됩니다.
사적연금 중에서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종신연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4%. 연금소득세가 그렇죠. 4%. 높지는 않죠. 우리가 정기예금 같은 거라면 이자소득세를 얼마 내죠? 14%에 1.4를 더 하죠. 그에 비하면 낮은 거죠.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두 문장 3번과 4번 문장은 그냥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문장이니까. 자, 5번 지문 보시면요. 나이가 80세가 넘은 경우에는 4%가 아니라 3%입니다. 자, 그래서 70에서 80까지 요게 4%. 70세 미만은 어떻게 되죠? 5%입니다. 그래서 3, 4, 5가 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80세가 넘으면 세금을 적게 뗀다는 거죠. 똑같은 연금을 받아도 4%가 아니라 3%만 떼는 거고 70에서 81 때 4%, 그 다음에 70세 미만은 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종신토록 지급받는 것은 중도에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4%를 혜택을 주는데 종신토록 받다 보면 80세가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4%가 아니라 그때도 그러면 그때는 3%가 되는 거예요. 즉 기본적으로 5%가 아니라 종신연금은 4%만 떼는데 종신연금을 받다가 이제 80세가 되면 3%로 완화됩니다. 일단 정답은 5번이 틀렸죠. 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퇴직소득에 관한 거죠. 자, 우리가 퇴직소득을 볼 때 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실질입니다. 실질적으로 받았니? 그럼 퇴직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 둘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세요. 종업원 하다가 임원이 됐어요. 임원이 되면 이제 계약직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언제 잘릴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임원 되고 싶죠. 네. 혜택이 있으니까 괜찮다. 어쨌든 그런데 퇴직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퇴직으로 본다? 아니다. 여기서 틀렸네. 퇴직금을 받지 않았으면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면 퇴직에 의한 세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받았을 때 퇴직금을 그때 적용을 하겠지. 1번이 일단 틀렸고. 자, 보시면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급여를 미리 받은 경우 퇴직으로 본다. 미리 지급받으면 퇴직으로 본다. 받았으니까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딱 좋죠. 1번이 정답. 실질적으로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절세 방안에 관한 거죠. 종소세를 절세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가 있으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준다. 이게 맞는 말이죠. 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소득이 많으면 구간이 높아지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더 낫겠죠.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자, 근데 이거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 때 이야기예요. 부부가 의외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알아서들 하더라고. 어쨌든 이 말은 맞는 말이고. 자, 어쩔 수 없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이야.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돈을 못 버네. 실제 부양하고 있어도. 근데 둘째 아들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이 형제가 사이가 좋다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로 공제를 받는 게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리고 둘 간에 뭐 별도 정산을 하든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양하지 않더라도 뭐다? 부모님을 모시는데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하고 둘째 아들도 부모님을 부양보호적 공제를 올렸다. 이건 전산으로 바로 걸립니다.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는 안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적방이지. 어쨌든 형편상 직접 모시지 않고 떨어져 있더라도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다.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자, 퇴직금은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아라. 당연하죠. 일시불로 받게 되면 재산도 안 쌓이고 늦게 받을수록 연금으로 받을수록 유리하죠.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라. 맞는 말이고요. 연말정산 놓쳤습니다. 이럴 때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3년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예전에는 3년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납세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5년. 네.
다음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년 단위로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네. 근로자들은 5월 달에 신고 안 하던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근로자들은 유리지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1년 단위로 과세하게 됩니다. 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분리과세하죠. 일용 근로자는 원래 뭐죠? 네, 비과세 시켜주는 부분이 있었죠. 15만 원. 자,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해야 된다. 좋습니다. 순자산 증가설이 아니죠. 네, 소득 원천에 대해서 냅니다. 순자산 증가설은 뭐죠? 이건 법인세죠. 법인세. 법인세는 뭘로 벌었니 따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남는 자금으로 주식으로 벌었고 뭐 파생상품으로 벌었건 상관없습니다. 자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냥 세금 내는 거예요. 순자산 증가세는 법인,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에 따라서. 자, 일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은 어떻습니까? 유형별 포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종합소득, 그렇죠. 퇴직이나 양도소득은 분류하고 있죠. 따로. 자, 어쨌든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이론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늘상 있는 일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가져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소득 원천설에 관한 이야기죠. 순자산 증가세는 법인이고요. 이것도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그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따지는 건 아니고 여기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론의 틀을 묻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걸 빼는 걸 뭐다? 소득 원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로 그 원천을 따지지 않고 늘어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법인세. 자, 다음 5번 문제네요. 5번 문제 보실까요? 그 전에 한 4번 문제 잠깐 좀 보고 가세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그 무슨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 무슨 금액이라는 게 뭐예요? 수입에서 뭘 빼는 거죠? 필요한 경비 같은 걸 뺀 거를 갖고 무슨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한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표현이 있고 이자와 배당을 보시니까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가 없죠. 무슨 말이에요? 이자와 배당은 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정기예금 이자 받으려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비용이 들었죠? 그 돈이 더 들었네. 어쨌든 내가 이자를 받을 때 택시비라는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거를 영수증 끊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필요경비로 인정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분리과세 소득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종합과세 배당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빼주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기타 소득이라는 건 뭐죠? 기타를 잘 치는 교회 오빠가 받는 소득이 아닌 거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을 묶어놓은 거를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원고료 수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2번이 맞겠네. 자, 1번 지문. 자, 세무사가 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데 보시면 여기 지속적이죠. 요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죠. 지속적으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거 있죠?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틀렸고. 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소득밖에 없다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해가지고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한 건데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 그냥 분리과세 하죠.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지도 않으니까. 네.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여기서 틀렸네. 자, 5번 지금 보시면요.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열거되지 않으면 비과세인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위자료 있죠. 위자료 같은 거. 네. 위자료 마음껏 받아도 된다.
비과세다. 그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받는 보험금이 있죠. 이런 것도 비과세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거나 다쳐서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그 낸 돈보다 더 받았다고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그건 좀 잔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혼하는데 말이지. 위자료 좀 받았다고 거기다 과세하면 안 되겠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지. 자, 그래서 6번 문제 바로 나왔네.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금, 현상금, 위약금, 금품. 자, 위자료, 요건 비과세다. 정답은 5번이 맞는데 요거 재밌는 거 보세요. 알선수재라는 게 뭐예요? 알선수재. 뇌물이야, 뇌물. 자, 뇌물을 받았으면 뭘로 신고하래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물 받고 신고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지. 그러면 뇌물이 걸리면 뇌물을 받은 것도 걸리지만 뇌물 받은 거를 신고 안 한 것도 또 세금 추징 또 받습니다. 재밌죠? 뇌물도 신고하라. (7번)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액을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뭐 이건 좀 세법에 정해진 거니까 이거 좀 외우셔야 되지. 본인공제 150, 배우자 150, 인당 150 드리죠. 자, 경로우대 얼마죠? 그렇죠. 경로우대는 100만 원. 여기서 틀렸네. 한가족, 한부모 가죠. 100만 원. 장애인 제일 높죠? 200만 원. 요거는 여러분이 그 연말정산 한 번만 해보면 좀 쉽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연말정산 같은 걸 안 해보셨다면 이것도 외워야 되니까 참 힘드시네.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다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 공제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제를 받는, 인적공제 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보시면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까지 가능하죠. 왜냐면 500이 근로소득공제 때리고 하면 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500까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요. 배우자, 형제자매 상관없습니다. 동거하고 있고 하면 되고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 조건을 받지 않다. 예, 연령 조건이 없는 거예요. 소득 조건이 있는 거예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게 아니라 포함해서 하죠. 포함. 그렇죠.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소득을 포함해서 판단을 합니다. 1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이어야 되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인적 공제 금액을 구하시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생계를 모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언니, 이게 언니도 얹혀 살고 있네. 세대 주면서 본인 혼자 애를 키우고 있죠. 한자 부모도 한부모 한부모. 요것도 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자녀까지 얼마 되나 보죠. 일단 전부 다 가능은 한데 언니가 45세예요. 그런데 장애인이네.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되겠죠? 오케이. 그럼 1인당 150만 원씩 다 되는 거지. 150. 추가 공제가 얼마가 있는가 보죠. 추가 공제. 자, 한부모니까 어떻습니까? 한 가정. 한부모 100만 원 추가로 되고. 어머니가 연세가 70세 이상이죠? 100만 원 추가되겠고. 언니가 장애이죠? 200 추가. 그렇죠? 자,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4 하니까 600만 원이죠? 600만 원에 400을 더하니까 1000만 원. 정답은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누군가요? 자,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인 만 70세 장애인 장모. 자, 장모는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죠. 100만 원이니까 되고요. 19세 가능하죠? 20세까지니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당연히 되겠죠. 100만 원까지인데 퇴직소득이긴 하지만 100만 원까지죠.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자, 소득이 없는데 며느리 안 됩니다. 사위도 안 됩니다. 억울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법에서 그렇게 정한 거니까. 며느리 사위 아니다. 그렇죠? 예. 내 아들의 며느리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와 사이는 안 된다. 좋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는 이제 10번 문제까지만 풀고요. 몇 문제만 좀 더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15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15번 문제.
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거기 보시면 4번 지문만 좀 살펴볼게요. 4번 지문 보시면 현금 영수증 및 카드 사용분은 15% 공제다라고 되어 있죠. 카드는 15% 맞는데 현금 영수증은 몇 프로예요? 30%. 체크카드 30%. 자, 그 다음에 17번, 18번 이 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세요. 다음 귀속소득 연말정산 시 그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딱 나올 때 조금 주의할 게 있어서 보시면 조건에 보시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데 근로소득이 얼마냐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총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5,500 이하라는 거죠. 5,500 이하는 12% 세액공제가 아니라 몇 프로? 15%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 요거 좀 체크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400만 원 납입했으니까 400만 원에 15%죠. 그래서 60만 원, 48만 원, 12%인 48이 아니라 60만 원이라는 거, 요거 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문, 암이나 중증 환자는 장애인 추가 공제가 된다. 이게 실무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장애인 공제가 된다는 걸 알지만 질병이 좀 심하신 분들도 장애인으로 그 인정받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뭐 흔히 말하는 무슨 장풍이니 뭐 이런 거, 뇌졸중 이런 것만 포함되지 않는데 면역계 질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것 같지만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다 장애인 그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찾으셨으면 좋겠어. 암 환자 포함해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2번 지문.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진식계 존속은 부양가족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